그녀는 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골목과 판자,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그날 위험에 처한 소년을 보고 그녀는 가진 것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용기와 공감. 그녀는 용기와 지혜로 소년을 보호하고 잔혹한 음모를 폭로하며 늘 자신을 무시하던 사회에 맞선다. 거리의 소녀 서하유는 서울의 홍대 뒷골목에서 또 다른 차가운 아침을 맞이했다. 18살의 그녀는 두꺼운 판지 상자를 덮고 몸을 떨며 깨어났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베어갔다. 하유는 이미 새해 동안 홀로 거리에서 살아왔다. 그녀의 눈에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슬픔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하유는 천천히 일어나 판지 상자를 접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소유물 중 하나였다. 작은 배낭에는 몇 벌의 옷, 물병, 약간의 비상금, 그리고 어머니의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배낭을 어깨에 메고 거리로 나섰다. 오늘도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운이 좋길 바라. 하유는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가끔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로 약간의 돈을 벌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그날을 버티기에는 충분했다. 서울의 다른 한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15살의 정민호는 넓은 침대에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그의 방은 최신 기술 제품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있었다. 민호야,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집안일을 하는 박 여사가 문 밖에서 불렀다. 민호는 느릿느릿 일어나 교복을 입었다. 그는 아버지 정태석이 세운 정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가 6살 때 그들을 떠났고 아버지는 항상 회사 일로 바빴다. 2년 전 아버지는 서연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재혼했다. 하지만 서연은 민호에게 차갑고 무관심했다. 아침 식탁에서 민호는 혼자 앉아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이미 회사에 가고 없었고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네가 혼자 학교에 다녀와야겠다. 서연이 갑자기 식당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운전기사도 오늘 휴가라서. 민호는 놀랐다. 그는 항상 운전기사와 함께 등하교를 했다. 하지만 네가 이제 15살이잖아. 충분히 혼자 다닐 수 있는 나이야.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버스 타는 법 알잖아. 그렇지.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는 한 번도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한 적이 없었지만 서연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하루는 평소와 같았다. 민호는 친구가 많지 않았다. 다른 학생들은 그를 재벌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었다. 방과 후 그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을 확인했다. 그는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를 피하기 위해 그는 그 길로 들어섰다. 한편 하유는 그날 운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건물의 처마 아래로 피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민호는 골목길을 서둘러 걸었다. 갑자기 그는 발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민호는 속도를 높였지만 남자도 빨라졌다. 너 정태석의 아들이지? 남자가 갑자기 물었다.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다.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내 의부서머니가 너에 대해 많이 얘기했어.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달리기 시작했다. 남자도 그를 쫓아 달렸다.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남자가 외쳤다. 민호는 공포에 질려 달렸다. 그는 골목길을 빠져나와 사람들이 많은 거리로 나가려고 했지만 길을 잘못 들어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비는 계속 내렸고 그의 시야는 흐려졌다. 결국 그는 오래된 건설 현장에 도착했다. 그곳은 반쯤 지어진 건물이었고 공사가 중단된 듯했다. 민호는 숨을 곳을 찾아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공포 속에서 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화면이 깨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고 두려움에 압도되었다. 하유는 비가 잠시 그치자 다시 거리로 나왔다. 그녀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레스토랑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때 그녀는 낯선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였다. 호기심에 하유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버려진 건설 현장으로 들어갔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다. 소년은 고급스러운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젖어 있었고 더러웠다. 괜찮아? 하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민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옷을 입은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옷은 너무 헐렁했고 머리는 긴 시간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누구세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하윤이야. 여기서 자주 지나다녀. 하윤이 대답했다. 넌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길을 잃었니? 민호는 망설였다. 그는 낯선 사람을 믿지 말라고 배웠다. 하지만 이 소녀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절망적으로 도움이 필요했다. 누군가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는 내 의붓 어머니를 알고 있다고 했어요. 하유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거리에서 살면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키웠다. 이 소녀는 분명히 겁에 질려 있었고 도움이 필요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하윤이 말했다. 내가 아는 더 안전한 곳이 있어. 그곳으로 가자. 민호는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고 하윤을 따라갔다. 그들은 비 내리는 서울의 뒷골목을 통과했고 하윤은 민호를 그녀가 알고 있는 비밀 은신처로 데려갔다. 그곳은 오래된 창고 건물에 숨겨진 공간이었고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었다. 여기서 쉬어, 하윤이 말했다. 그녀는 배낭에서 물병과 빵 조각을 꺼냈다. 먹어. 체력을 회복해야 해. 민호는 감사히 음식을 받았다. 그는 하윤이 자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자신의 귀중한 음식을 나눠주는 것에 감동했다. 내 이름은 정민호예요. 그가 마침내 자신을 소개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하윤은 미소 지었다. 때로는 서로 도와야 해. 거리에서는 그것이 생존의 법칙이야. 민호는 하윤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녀는 그의 또래로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가 결코 경험하지 못한 고통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삶의 특권을 깨닫게 되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고 서울의 밤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두 젊은이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운명은 그들을 함께 모았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 만남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정태석은 그의 넓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사무실의 침묵을 깨뜨렸다. 그의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다. 사장님,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 도련님이 오늘 마지막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이야? 서연이 데리러 갔을 텐데. 서연 여사님께 연락드렸는데 오늘은 민호 도련님이 혼자 집에 오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태석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민호가 어디 있어? 그가 물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놀란 듯했다. 아직 집에 안 왔어요. 학교가 끝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태석은 불안감을 느꼈다. 민호는 항상 시간을 잘 지켰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다.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내 차를 준비해. 그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한편 하윤의 은신처에서 민호는 점점 진정되고 있었다. 하윤은 그에게 마른 옷을 주었고 작은 양초를 켜 공간을 밝혔다. 내 부모님은 걱정하실 거야. 하윤이 말했다. 집에 연락해봐야 하지 않을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 휴대폰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은. 왜? 하윤이 궁금해했다. 민호는 망설였다. 그는 하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도왔고 그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했다. 내 의붓어머니가 뭔가 이상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항상 나를 싫어했어요. 최근에 그녀는 자주 비밀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녀는 갑자기 내가 혼자 학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
그는 내 의부 서머니를 안다고 했어요. 하윤은 주에 깊게 들었다. 그녀는 거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사람들의 진실된 의도를 파악하는 데 능숙했다. 그 남자가 정확히 뭐라고 했어? 그녀가 물었다. 민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내 이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의부서머니가 너에 대해 많이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날 해치려고 한 것 같아요. 하윤은 깊이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네오의 아버지는 부자신가 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정그룹의 회장이에요. 하윤의 눈이 커졌다. 정그룹은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였다. 그녀는 이제 상황을 더 잘 이해했다. 네오를 납치하려 했을 수도 있겠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의부서머니가 관련되어 있다면 하윤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지금은 너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의 실종이 이미 신고된 것 같았다. 하윤은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경찰차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다. 내 아버지가 널 찾고 있는 것 같아. 하윤이 말했다. 민호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의부서머니가 정말로 그의 납치에 관련되어 있다면 집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혼란스러워했다. 하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거리에서 살면서 생존 방법을 배웠고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았다. 우리는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그 전까지는 너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 그녀는 배낭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가끔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는 오래된 기기였다.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여기에 말해봐. 내 의부서머니의 수상한 행동, 그 남자에 대한 설명, 모든 것. 민호는 망설였지만 하윤의 결단력 있는 태도에 안심했다. 그는 녹음기에 대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의 의부서머니의 이상한 행동, 비밀 전화, 그리고 그날 아침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녹음을 마친 후 하윤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해. 누구요? 민호가 물었다.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그녀는 항상 진실을 찾아내려고 해. 그녀라면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은신처에 머물렀다. 하윤은 그녀의 얇은 담요를 민호에게 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재킷을 덮고 잤다. 민호는 이 낯선 환경에서 잠들기 어려웠지만 하윤의 존재가 그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하윤은 근처 편의점에서 약간의 음식을 가져왔다. 그녀는 종종 그곳의 주인에게 작은 심부름을 해주고 음식을 받곤 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자를 만나러 갈 거야, 하윤이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경찰들이 여전히 널 찾고 있을 거야. 그들은 조심스럽게 은신처를 나섰다. 하윤은 민호에게 그녀의 낡은 모자와 재킷을 주어 변장시켰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피해 뒷골목으로 이동했다. 정태석의 집에서는 혼란과 공포가 지배하고 있었다. 태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찰은 민호의 학교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민호의 사진이 뉴스에 공개되었고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있었다. 그녀는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고 종종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를 했다. 경찰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서연이 태석에게 물었다. 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없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민호를 찾을 거야. 서연은 안절부절 못했다. 난 커피를 좀 마시러 갈게요. 그녀가 방을 나가자마자 태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가 희망을 담아 대답했다. 정태석 씨입니까?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조 기자라고 합니다. 한국일보 소속이에요. 귀하의 아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태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내 아들을 봤나요? 그는 괜찮나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자가 말했다.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태석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는 아들에 대한 어떤 정보라도 얻고 싶었다. 한편 하윤과 민호는 조 기자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조 기자는 하윤이 거리에서 알게 된 몇 안 되는 믿을 수 있는 어른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종종 노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하윤에게 종종 음식과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믿을 수 있어요? 민호가 불안하게 물었다. 하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진실만을 추구해. 그리고 그녀는 강력한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없어. 그들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조 기자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여성이었다. 하윤과 민호를 보자마자 그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민호구나, 그녀가 말했다. 모두가 널 찾고 있어. 민호는 긴장했지만 하윤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잡아주어 안심이 되었다. 저희가 말씀드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윤이 말했다. 그녀는 녹음기를 꺼냈다. 이걸 들어보세요. 조 기자는 귀에 깊게 녹음을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녹음이 끝났을 때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매우 심각한 혐의야. 그녀가 말했다. 내 의붓어머니가 정말로 내 납치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건 큰 사건이 될 거야. 저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서연 때문에 두려워요. 조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사실 나는 이미 내 아버지에게 연락했어. 그는 곧 여기 올 거야. 하윤과 민호는 놀랐다. 아버지가 여기 와요? 민호가 물었다. 그래, 조 기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는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야. 그리고 이 용감한 소녀가 널 도왔다는 사실도 그에게 말할 거야. 하윤은 갑자기 불안해졌다. 그녀는 부자들과 상류층을 만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더럽고 초라하게 보일까 봐 걱정되었다. 난 가야 할 것 같아. 하윤이 말했다. 민호는 이제 안전할 거야. 민호는 놀라서 하윤을 바라보았다. 가지마. 네가 없었다면 난 여전히 그 건설 현장에 있었을 거야. 아니면 더 나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몰라. 하윤은 망설였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녀도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조화 남을게.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들은 정태석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카페 창문을 통해 그들은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하윤과 민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정태석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카페 앞에 멈췄다. 하윤은 창문을 통해 그 차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본 가장 고급스러운 차 중 하나였다. 키가 큰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엄격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저기 아버지가 오셨어. 민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태석은 빠른 걸음으로 카페에 들어왔다. 그의 눈은 즉시 민호를 찾았고 아들을 발견하자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민호야, 그가 외치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민호를 꽉 안았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민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그런 따뜻한 포옹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하윤이가 도와줬어요. 태석은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의 낡은 옷과 지저분한 외모에 놀란 듯했지만 곧 그의 눈에 감사의 빛이 떠올랐다. 네가 내 아들을 도왔구나. 그가 말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윤은 불편하게 자리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부자들의 감사를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에요. 조 기자가 목을 가다듬었다. 정 사장님 앉으시죠. 우리가 나눠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테이블에 앉았다. 조 기자는 녹음기를 꺼내 태석에게 들려주었다. 태석은 점점 더 충격을 받으며 녹음을 들었다. 민호의 의붓어머니가 그의 납치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은 그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태석이 녹음이 끝난 후 말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서연이 어떻게 이런 짓을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조 기자가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경찰에 이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당장 경찰에 가자.
그들이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하윤은 뒤로 물러섰다. 저는 여기 남을게요. 민호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같이 가야 해. 네가 없으면 내 이야기를 누가 믿겠어. 하윤은 머뭇거렸다. 난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보았다. 난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 태석은 하윤의 불안감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내 아들을 구했어. 네 증언은 매우 중요해.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겠니? 하윤은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이 소년과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매우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운명이 그들을 함께 모았다. 알았어요. 가겠습니다. 그들은 태석의 차에 탔다. 하윤은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 민호는 그녀 옆에 앉아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그들은 바로 담당 형사에게 안내되었다. 김 형사는 중년의 진지한 표정을 한 남자였다. 그는 민호의 실종 사건을 맡고 있었다. 민호를 찾아서 다행입니다. 김 형사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민호는 처음부터 모든 일을 설명했다. 의붓어머니의 이상한 행동, 그녀가 갑자기 그에게 혼자 등하교하라고 한 것, 그리고 그를 쫓아온 남자에 대해. 하윤도 그녀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어떻게 민호를 찾았는지,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봤는지, 그리고 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김 형사는 모든 것을 주에 깊게 기록했다. 그는 녹음도 들었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혐의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정서연 씨를 조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신원도 밝혀내야 합니다. 태석은 결단력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내가 정말로 이런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저는 법이 그녀를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하늘은 다시 맑아지고 있었다. 태석은 하윤에게 다가갔다. 네가 내 아들을 구했어.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윤은 불편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에요. 태석은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너는 집이 없구나? 하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지만 부자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항상 어려웠다. 네, 거리에서 살고 있어요. 민호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 하윤이 우리 집에 머물 수 있어요? 제발요? 그녀는 저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갈 곳이 없어요. 태석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하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생각했다. 물론이지. 하윤 양, 우리 집에서 지내지 않겠니? 적어도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라도. 하윤은 놀랐다. 그녀는 그런 제안을 기대하지 않았다. 저는... 제발, 민호가 간청했다. 너는 내 친구야. 그리고 난 아직 내 도움이 필요해. 하윤은 민호의 눈에서 진실된 감정을 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였던 적이 없었다. 그것은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알았어요. 잠시 동안만. 태석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있었다. 하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점점 더 긴장되었다. 그녀는 이런 고급 건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아파트 문이 열리자 하윤은 그 넓이와 고급스러움에 압도되었다. 거실은 그녀가 살았던 어떤 공간보다도 컸다. 큰 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정령이 펼쳐졌다. 서연은 어디 있지? 태석이 가정부에게 물었다. 부인께서는 오후에 외출하셨습니다. 가정부가 대답했다. 언제 돌아오실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태석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다. 김 형사님, 제 아내가 집에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태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윤과 민호를 바라보았다. 경찰이 서연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가 도망친 것 같아요. 민호는 창백해졌다. 그럼 그녀가 정말로 관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것 같구나. 가정부는 하윤에게 깨끗한 옷과 따뜻한 목욕을 준비해 주었다. 하윤은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목욕을 하지 못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자 민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훨씬 좋아 보여.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유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깨끗한 머리와 새 옷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밤 태석은 하윤과 민호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하윤은 오랫동안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식사 중에 태석은 하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물었다. 내 가족은 어디 있니?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윤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주제였다. 부모님은 제가 1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친척들이 저를 돌봐주려 했지만 그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저는 부담이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태석과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태석이 물었다. 하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적응했어요. 거리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민호는 하윤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하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이 따뜻함과 안락함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이 두려웠다. 언젠가는 다시 거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식사 후 태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경찰이 서연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그녀는 인천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마도 해외로 도망치려는 것 같아요. 칸마. 그날 밤 하윤은 손님 방에서 자게 되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이틀 전만 해도 그녀는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 중 한 명의 집에 있었다. 그녀는 민호를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만난 가장 진실되고 순수한 소년이었다. 비록 그는 부유하게 자랐지만 그의 마음은 순수했다. 그는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윤은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이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단지 이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항상 일출과 함께 깨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다. 놀랍게도 태석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좋은 아침, 잘 잤니?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잤어요. 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하윤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커피 마실래? 하윤은 테이블에 앉았다. 태석은 그녀에게 커피를 따라주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경찰이 서연을 잡았습니다. 태석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인천 항구에서 체포되었어요. 그녀는 배를 타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윤은 놀랐다. 그럼 그녀가 정말로...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그녀는 내 돈을 노리고 나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민호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돈을 요구하고 그 돈으로 도망치려 했던 거죠. 하윤은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다. 태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너야. 네가 없었다면 민호는... 그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웠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태석은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윤아,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았어. 그건 진정한 부의 의미야. 하윤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런 칭찬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진술을 해야 해. 태석이 말했다. 그리고 그 후에 네가 우리와 함께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 하윤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민호가 너를 매우 좋아해. 태석이 설명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렇다. 넌 우리 가족에게 빛을 가져왔어. 네가 원한다면 여기서 지낼 수 있어. 학교로 돌아가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하유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의 따뜻함을 그리워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은 꿈처럼 느껴졌다. 고민해볼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이 제안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었다. 태석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를 필요 없어. 네가 준비됐을 때 결정하면 돼.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졸린 표정이었지만 하윤을 보자 밝게 웃었다. 좋은 아침. 그가 반갑게 인사했다. 오늘 뭐 할까? 하윤은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민호의 순수함과 에너지를 좋아했다. 그는 그의 나이에 어울리는 행복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은 경찰서에 가야 해. 태석이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하윤이 원한다면 쇼핑을 갈 수도 있겠지. 민호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하윤아, 새 옷을 사자. 그리고 책도. 넌 책 읽는 거 좋아해? 하윤은 웃었다. 응, 정말 좋아해. 예전에 도서관에 자주 갔었어. 그들의 대화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웠다. 하윤은 오랫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다음 몇 주 동안 하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정태석의 집에 머물며 민호와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그 호화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연의 체포는 한국 전역의 뉴스가 되었다. 재벌 2세 납치 시도 사건은 모든 신문에 한 면을 장식했다. 서연과 그녀의 공범은 기소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석은 언론의 관심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하윤은 갑작스러운 유명세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몇몇 기자들은 영웅적인 노숙 소녀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하윤은 인터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왜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아? 민호가 어느 날 물었다. 그들은 아파트의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윤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기자들은 때로 너무 집요해.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항상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첫 진정한 친구였다. 학교는 어때? 하윤이 화제를 바꾸며 물었다.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아. 요즘은 친구들이 나를 다르게 대해. 모두가 내 이야기를 알아. 어떤 아이들은 내가 유명해졌다고 생각해. 하윤은 그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평범한 10대처럼 취급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다른 뉴스가 나올 거야. 하윤이 위로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잊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윤의 손을 잡았다. 넌 언제 학교로 돌아갈 거야? 하윤은 망설였다. 태석은 그녀에게 학교로 돌아갈 기회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3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많이 뒤처져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도 걱정되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 그녀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많이 뒤처져 있어. 그리고 난 다른 아이들과 달라. 민호는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쳤다. 넌 정말 똑똑해. 아버지가 너에게 과외 선생님을 구해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다르다는 건 좋은 거야. 모두가 똑같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 하윤은 민호의 낙관주의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항상 밝은 면을 보았다. 그날 저녁 태석은 하윤을 서재로 불렀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하윤아, 너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그가 말했다. 하윤은 긴장하며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태석이 그녀에게 떠나라고 할까봐 두려웠다. 결국 그녀는 그의 삶에 갑자기 들어온 낯선 사람이었다. 너는 이제 2달 동안 우리와 함께 지냈어. 태석이 시작했다. 그동안 네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봤어. 민호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여.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래. 하윤은 놀랐다. 그녀는 그런 말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태석이 계속했다. 나는 네가 우리와 함께 영구적으로 머물기를 원해. 법적으로 내 후견인이 되고 싶어.
하유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말을 잃었다. 물론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해해. 태석이 빠르게 덧붙였다. 이건 큰 결정이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네, 하윤이 갑자기 말했다. 네, 저는 원해요. 태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다시 가족을 갖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신과 민호는 제게 그것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어요.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는 우리 가족에게 행운이야, 하윤아. 네가 민호를 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것은 운명이었어.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해. 태석이 계속했다. 첫째, 학교야. 넌 교육을 마쳐야 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따라잡을 수 있어요. 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난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넌 매우 똑똑하고 결단력이 있어. 이미 과외 선생님을 구했어. 다음 학기에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거야. 하윤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려고 했다. 그리고 둘째, 태석이 계속했다.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하고 싶어. 옷, 책, 컴퓨터, 무엇이든. 하윤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많아요. 당신은 이미 저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하윤아, 난 네가 자랑스러워. 넌 독립적이고 강해. 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 우리는 가족이야.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돕는 거야.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적응 중이었지만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제 가서 민호에게 알려줘. 태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아이는 이 소식을 들으면 매우 기뻐할 거야. 고 하윤은 서재를 나와 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윤은 문을 열고 민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지가 그가 내 후견인이 되기로 했어. 난 여기 머물 거야, 영구적으로. 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책을 내려놓고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정말? 정말로? 그럼 우린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는 하윤을 꽉 안았다. 하윤은 그의 포옹을 받아들이며 웃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이제 너는 내 누나야. 민호가 행복하게 말했다. 항상 누나가 있었으면 했어. 그리고 이제 생겼어. 하윤은 감동했다.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 이제 그녀는 동생이 생겼다. 그리고 아버지도 했나.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 민호가 흥분해서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장소를 보여줄게. 한강공원, 남산, 그리고 놀이공원도. 넌 놀이공원에 가본 적 있어?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한 번도 없어. 민호는 충격받은 듯 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해. 롯데월드는 정말 재미있어. 롤러코스터도 있고 귀신의 집도 있고. 하윤은 민호의 열정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순수한 기쁨은 전염성이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다음 날 태석은 하윤을 데리고 쇼핑을 갔다. 처음에 하윤은 불편했지만 태석은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노력했다. 그들은 옷, 책, 학용품, 그리고 노트북을 샀다. 하윤은 이렇게 많은 새 물건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제 내 방을 꾸밀 차례야, 태석이 말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하윤은 놀랐다. 정말요? 제 방을요? 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그곳은 내 공간이야. 네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해. 하윤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만의 공간을 갖지 못했다. 거리에서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하윤이 새로 산 물건들을 보고 싶어 했다. 하윤은 기쁘게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 드레스 정말 예뻐. 민호가 감탄했다. 네가 입으면 정말 잘 어울릴 거야. 하윤은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예쁜 옷을 입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거리에서는 실용성이 가장 중요했다. 아, 그리고 오늘 밤에 특별한 저녁 식사가 있을 거야.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가 준비하고 계셔. 우리의 새 가족을 축하하기 위한 거래. 하윤은 감동했다. 태석과 민호는 그녀가 진정으로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테이블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석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하윤과 민호는 주스 잔을 들었다. 우리 새 가족을 위해 태석이 토스트를 제안했다. 하윤, 넌 우리 삶의 빛을 가져왔어. 우리는 네가 여기 있어서 매우 기뻐. 하윤은 감정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기뻐요. 저는 다시 집에 온 것 같아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해.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소속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식사 후 그들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았다. 하윤은 태석과 민호 사이에 앉았다. 그녀는 이 순간의 따뜻함과 안락함을 즐겼다. 영화가 끝난 후 하윤은 자신의 새 방으로 갔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멀고 차가운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집이었다. 하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생각했다. 불과 몇 개월 전 그녀는 거리에서 생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었다. 그것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다. 이 행복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녀는 정말로 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녀는 학교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강해졌다. 그녀는 거리에서 살아남았다. 그녀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태석과 민호가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야. 하윤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새로운 시작. 그 생각으로 그녀는 평화롭게 잠에 들었다. 밖에서는 서울의 밤이 계속되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하윤은 새로운 삶에 점점 더 적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로 돌아갔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녀의 지능과 결단력으로 빠르게 따라잡았다. 민호는 그녀가 친구를 사귀고 학교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왔다. 태석은 하윤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고 그녀에게 정식으로 정하윤이라는 성을 주었다. 하윤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하윤은 종종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거리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가끔 그녀는 자신이 이 새로운 삶에 정말로 어울리는지 의심했다. 그날 아침 하윤은 학교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반영을 바라보았다. 깨끗한 머리, 정돈된 옷, 건강한 피부. 그녀는 이전의 자신과 완전히 달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거리에서의 경험으로 인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하윤아, 아침 먹으러 내려와. 민호가 아래층에서 불렀다.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태석과 민호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좋은 아침, 하윤이 인사했다. 좋은 아침, 하윤아. 태석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큰 시험이 있지?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학 시험이요.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넌 잘할 거야.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온 우리 반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잖아. 하윤은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여전히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냥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야.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하윤은 이 평화로운 가족의 시간을 즐겼다. 그녀는 학교에 가기 전에 태석과 민회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행운을 빌어, 하윤아, 태석이 말했다. 오늘 저녁에 내 시험 결과에 대해 듣고 싶구나.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지.
그녀는 아직도 태석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것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태석은 그녀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교에서 하윤은 그녀의 친구 소라를 만났다. 소라는 하윤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몇 안 되는 학생 중 하나였다. 시험 준비됐어? 소라가 물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열심히 공부했어. 난 어젯밤에 공부를 많이 못했어. 소라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아파서. 하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많이 아프셔? 소라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아미야, 의사들은 희망이 많지 않다고 해. 하윤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해, 소라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소라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냥 내 옆에 있어줘. 요즘 정말 힘들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난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녀는 소라의 상황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하윤도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소라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을 이해했다. 시험은 예상대로 어려웠지만 하윤은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그녀는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다. 시험이 끝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잘했다는 것을 알았다. 학교가 끝난 후 하윤은 소라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항상 같은 길을 택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고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내일 병원에 엄마를 보러 갈 거야, 소라가 말했다. 같이 갈래? 엄마가 널 만나고 싶어 해. 하윤은 놀랐다. 정말? 왜?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 어떻게 네가 거리에서 살았고 정민호를 구했고 이제는 정태석 회장의 딸이 되었는지. 엄마는 네가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해. 하윤은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물론이지, 내일 같이 갈게. 그들이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 하윤은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오래된 악몽에서 나온 유령 같았다. 길 건너편에 서 있는 남자는 하윤이 거리에서 살 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강철이었고 그는 거리의 갱단 중 하나의 리더였다. 하윤은 그를 피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었다. 그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윤아, 괜찮아?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윤은 침을 삼켰다.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뭔가 생각났어. 그녀는 소라의 팔을 잡고 빠르게 걸었다. 그녀는 철이 자신을 보지 못했기를 바랐다. 하지만 운이 없었다. 그녀가 돌아보았을 때 철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인식의 표정이 떠올랐다. 소라야, 우리 빨리 가자, 하윤이 긴급하게 말했다. 소라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하윤의 긴박감을 느끼고 속도를 높였다. 그들은 빠르게 걸었고 곧 소라의 집에 도착했다. 내일 만나, 하윤이 빠르게 말했다. 병원에서 보자. 소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괜찮아? 뭔가 이상해 보여. 하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내일 봐. 하윤은 소라의 집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철이 그녀를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그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파트의 보안은 철과 같은 사람을 막아줄 것이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난 집에 왔어요. 하윤이 문을 열며 외쳤다. 민호가 그녀를 맞이하러 달려왔다. 하윤, 시험 어땠어?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민호의 존재는 항상 그녀를 안심시켰다. 잘 봤어. 생각보다 쉬웠어. 역시 민호가 자랑스러워했다. 넌 항상 잘하잖아. 하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그녀를 알아보았을까? 저녁 식사 시간에 하윤은 조용했다. 태석은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하윤아, 무슨 일 있니? 그가 물었다. 시험 때문에 걱정하니?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시험은 잘 봤어요. 그냥 오늘 학교 가는 길에 예전에 알던 사람을 봤어요. 태석은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거리에서 알던 사람?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태석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그가 너를 괴롭혔니? 하윤은 망설였다.
그녀는 태석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정직하고 싶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요. 하지만 그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갱단의 리더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태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너를 알아보았니? 하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요.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보았다. 하윤아, 무서워? 하윤은 민호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괜찮아. 우리 집은 안전해. 그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태석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경비를 강화하도록 할게. 그리고 당분간은 학교에 혼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운전기사가 너를 데려다 줄 거야.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석의 보호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그녀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것이 싫었다. 그날 밤 하윤은 잠들기 어려웠다. 그녀는 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거리에서 살 때 그는 항상 그녀에게 그의 갱단에 가입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그녀는 항상 거절했다.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내버려 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일원이 되었다. 그가 그것을 이용하려 할까? 다음 날 아침 하윤은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병원에 소라를 만나러 가기로 되어 있었다. 태석은 그녀에게 운전기사를 보내겠다고 제안했지만 하윤은 그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버스를 타기로 했다. 하윤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주변을 계속 살폈지만 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어제는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지도 모른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하윤은 소라를 입구에서 만났다. 소라는 피곤해 보였지만 하윤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와줘서 고마워, 소라가 말했다. 엄마가 정말 기대하고 있어.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소라의 어머니는 개인실에 있었다. 그녀는 창백하고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다. 엄마, 이쪽은 내 친구 하윤이에요. 소라가 소개했다. 소라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하윤아, 드디어 널 만나게 되어 기뻐. 소라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 하윤은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주머니. 소라는 네가 얼마나 용감하고 친절한지 말해줬어. 소라의 어머니가 말했다. 네가 소라의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하윤은 감동했다. 소라는 제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녀는 제가 학교에 적응하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그들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소라의 어머니는 하윤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하윤이 어떻게 거리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민호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 가족의 일원이 되었는지 듣고 싶어 했다. 하윤은 그녀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편안해졌다. 소라의 어머니는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았다. 그녀는 하윤을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하윤의 용기와 결단력을 칭찬했다. 방문이 끝날 무렵 소라의 어머니는 하윤의 손을 잡았다. 하윤아, 내 이야기는 정말 영감을 줘. 넌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극복했어. 그리고 넌 여전히 친절하고 강해. 소라가 너와 같은 친구를 가져서 기뻐. 하윤은 감동의 눈물을 참았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 말씀은 제게 정말 의미가 커요. 그들이 병원을 나왔을 때 하윤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소라의 어머니와의 대화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가 널 정말 좋아했어. 소라가 말했다. 넌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어.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네 엄마는 정말 멋진 분이셔. 그녀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그들은 함께 병원을 떠났다. 하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소라는 그녀와 함께 걸었다. 내일 학교에서 봐. 소라가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말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일 봐. 내 엄마에게 안부 전해줘. 하윤은 버스에 올라탔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소라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소라의 어머니는 심각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따뜻했다. 그것은 하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버스가 그녀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하윤은 내렸다. 그녀는 아파트로 향했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아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그를 보았다. 철이 거리 건너편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직접 바라보고 있었다. 하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발걸음을 빨리 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철이 그녀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파트에 거의 도착했을 때 철이 그녀를 불렀다. 하윤아, 잠깐만. 하윤은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철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거칠고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한 감정이 있었다. 존경? 아니면 질투? 이제 부자가 됐구나. 철이 말했다. 정태석의 딸이라고 들었어. 하윤은 긴장했지만 그녀는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무슨 일이야, 철아? 철은 웃었다. 그것은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다. 널 만나고 싶었어. 옛 친구 좀 보자고.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어. 하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철은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면. 하지만 우리는 같은 세계에서 왔지. 넌 그것을 잊지 않았겠지. 하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았어. 하지만 난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철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래, 넌 운이 좋았지. 하지만 넌 여전히 우리 중 하나야. 하윤아, 넌 거리의 아이야.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제발 날 내버려둬, 철아. 그녀는 돌아서서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철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항상 집요했다. 아파트에 들어가자 하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철의 출현은 그녀에게 그녀의 과거를 상기시켰다. 그녀는 정말로 변했을까? 아니면 그녀는 여전히 거리의 아이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하윤은 태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윤아, 무슨 일 있었니? 그가 물었다. 넌 창백해 보여. 하윤은 망설였다. 그녀는 태석에게 철에 대해 말해야 할까? 그는 이미 충분히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에게 정직하고 싶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요. 그가 오늘 저를 따라왔어요. 태석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뭐라고? 그가 널 따라왔다고?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요. 그는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했니? 태석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제가 여전히 거리의 아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무리 변해도 제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태석은 하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하윤아, 들어봐. 네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야. 그리고 넌 놀라운 사람이야. 강하고 용감하고 친절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하윤은 태석의 말에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계속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태석은 결단력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처리할게. 당분간은 혼자 다니지 마. 학교에는 운전기사가 데려다 줄 거야. 그리고 경비를 강화할게. 하윤은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느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하윤아,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널 괴롭히는 건 그의 잘못이야.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보호해.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태석의 말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자, 이제 좀 쉬어. 넌 오늘 많은 일을 겪었어. 하윤은 그의 조언을 따랐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철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넌 여전히 우리 중 하나야, 하윤아. 넌 거리의 아이야. 그것은 사실일까? 그녀는 정말로 변했을까? 아니면 그녀는 여전히 깊은 내면에서는 거리의 소녀일까? 다음 날 하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잠을 잘 자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철에 대한 생각으로 깨어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가 커피를 만들었다. 태석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좋은 아침, 하윤아, 그가 인사했다. 잘 잤니?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별로요. 계속 생각이 많았어요. 태석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조치를 취했어. 오늘부터 경비가 강화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아는 형사에게 연락했어. 그가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볼 거야. 하윤은 안도했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태석이 계속했다. 난 네가 잠시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으면 해. 적어도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하윤은 놀랐다. 하지만 제 시험이 선생님들께 설명할게. 태석이 말했다. 그들이 이해할 거야.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해. 하윤은 망설였다. 그녀는 학교에 가고 싶었다. 그녀는 소라를 만나고 수업에 참석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태석의 걱정을 이해했다. 알았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되도록 할게. 그날 아침 민호는 학교에 갔다. 하윤은 집에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공부를 했지만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철과 그의 말로 돌아갔다. 점심시간에 하윤은 부엌으로 내려갔다. 가정부가 그녀를 위해 점심을 준비했다. 하윤은 감사하게 음식을 받았다. 하윤 양 전화가 왔어요. 가정부가 말했다. 소라 양이에요. 하윤은 전화를 받았다. 소라야? 하윤, 어디 있어? 학교에 안 왔잖아.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윤은 한숨을 쉬었다. 응, 오늘은 집에 있어. 좀 복잡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야? 괜찮아?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윤은 망설였다. 그녀는 소라에게 철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소라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내일은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소라는 완전히 납득하지 않는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마. 내일 보자. 전화를 끊은 후 하윤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소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서로에게 정직했다. 하지만 그녀는 소라를 이 문제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오후에 태석이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하윤이 물었다. 태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형사가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봤어. 그의 이름은 강철이고 그는 정말로 갱단의 리더야. 그는 여러 범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어.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항상 풀려났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철은 거리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태석이 계속했다. 형사가 그에게 경고했어. 만약 그가 다시 너에게 접근하면 그는 체포될 거야. 하윤은 안도했다. 그가 경고를 받아들일까요? 태석은 어깨를 으쓱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조심할 거야. 네가 안전할 때까지 내가 널 지킬게. 그날 저녁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는 하윤에게 달려와 그녀를 꽉 안았다. 하윤, 오늘 학교에 안 와서 걱정했어. 그가 말했다.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민호야. 그냥 좀 쉬고 있었어. 민호는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정말? 아버지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 하윤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민호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 하지만 곧 해결될 거야. 민호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좋아. 하지만 무슨 일이든 나에게 말해줘. 알았지? 난 내 동생이잖아. 나도 널 도울 수 있어. 하윤은 감동했다. 민호는 항상 그녀를 위해 있었다. 고마워, 민호야. 네가 있어서 정말 기뻐. 그날 밤 하윤은 다시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철과 그의 말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거리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정하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태석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학교에 가고 싶어요. 태석은 놀랐다. 확실해? 아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해요. 저는 철이 저의 삶을 통제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정상적인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태석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넌 정말 강한 아이구나, 하윤아. 좋아, 네가 학교에 갈 수 있어. 하지만 운전기사가 널 데려다 줄 거야. 그리고 그는 하루 종일 학교 근처에서 기다릴 거야.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학교에서 하윤은 소라를 만났다. 소라는 그녀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윤 왔구나. 어제 정말 걱정했어. 소라가 말했다.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 소라야.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소라는 하윤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넌 나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하윤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솔에게 정직하고 싶었다. 사실 내가 거리에서 살 때 알던 사람이 나타났어. 그는 위험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가 날 따라다니고 있어.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사실이야? 경찰에 신고했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이미 조치를 취했어. 걱정하지 마, 소라야. 난 괜찮을 거야. 소라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해 보여. 네가 혼자 있으면 안 돼.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난 혼자가 아니야. 넌 내 옆에 있잖아. 그리고 아버지와 민호도. 소라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린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학교 하루는 평소와 같이 진행되었다. 하윤은 수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창밖을 자주 바라보며 철이 나타날지 두려워했다. 방과 후 하윤은 약속대로 운전기사를 만났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윤은 솔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내일 봐, 하윤이 말했다. 소라는 그녀를 꽉 안았다. 조심해, 하윤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차에 올라탔다. 운전기사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하윤 양? 그가 물었다. 하윤은 망설였다. 그녀는 갑자기 결심했다. 아니요, 다른 곳에 가고 싶어요. 운전기사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홍대 뒷골목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는 더욱 놀랐다. 정말입니까? 태석 사장님이. 제발요. 하윤이 간청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께 설명할게요. 운전기사는 망설였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볼 겁니다. 하윤은 감사하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차는 홍대 방향으로 향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철을 직접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홍대 뒷골목에 도착했을 때 하윤은 차에서 내렸다. 운전기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하윤 양? 그가 물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30분만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그녀는 자신이 한때 살았던 거리로 걸어갔다. 그곳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좁은 골목,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분주한 사람들. 그녀는 예전에 자주 가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거리의 아이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였다. 예상대로 철은 그곳에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몇몇 갱단 멤버들이 있었다. 하윤이 다가가자 그들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윤? 철이 놀라서 말했다. 네가 여기 다시 올 줄은 몰랐는데. 하윤은 담대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철아. 철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진정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래, 뭐에 대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을 그만둬. 하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난 네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하나. 철은 웃음을 터뜨렸다. 와, 이제 정말 부자처럼 말하는구나. 하지만 넌 여전히 하윤이야. 거리에서 살았던 그 소녀.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변했어, 철아. 그리고 넌 이제 내 삶의 일부가 아니야. 철의 표정이 굳어졌다. 넌 우리를 배신했어, 하윤아. 넌 우리 세계를 떠나 그들의 세계로 갔어. 그리고 이제 넌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 하윤은 놀랐다. 그녀는 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철아. 난 누구도 내려다보지 않아. 난 그저 기회를 잡은 거야. 그리고 넌 그것을 이해해야 해. 철은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담겨 있었다. 넌 정말 변했구나, 하윤아. 넌 이제 그들 중 하나야.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니 철아, 난 그들 중 하나도 아니고 너희 중 하나도 아니야. 난 그저 나 자신이야. 그리고 난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그녀는 철에게 다가갔다. 제발 날 내버려둬 철아.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 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윤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윤아. 난 널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 하지만 네가 행복하길 바라. 하윤은 놀랐다. 그녀는 철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정말? 철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넌 항상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 하윤아. 넌 항상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넌 그것을 이루었어. 난 널 방해하고 싶지 않아. 하윤은 감동했다. 그녀는 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고마워 철아. 그녀는 돌아서서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철이 그녀를 불렀다. 하윤아. 그녀는 돌아보았다. 응? 가끔 여기 와서 우리를 만나러 와. 철이 말했다. 우리도 널 그리워해.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게 철아. 약속해. 그녀는 공원을 떠났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그녀는 철과의 대화가 그렇게 잘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도 변했을지도 모른다. 운전기사는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윤 양, 괜찮으십니까? 그가 물었다.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집에 가요. 차가 출발하자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홍대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한때 그녀의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집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석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윤아, 운전기사가 너를 홍대에 데려다 줬다고 했어. 그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태석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가 철을 만나러 갔던 것, 그들의 대화, 그리고 철이 그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로 약속한 것. 태석은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곧 이해했다. 넌 정말 용감하구나, 하윤아. 하지만 다시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마. 넌 나에게 너무 소중해.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약속해요, 아버지.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걱정을 끼쳐드려서. 태석은 그녀를 꽉 안았다. 넌 내 딸이야. 하윤아, 난 항상 널 걱정할 거야. 그게 부모의 역할이야. 하윤은 태석의 포옹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안전하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하윤은 민호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오늘 철을 만났다고 들었어. 민호가 말했다. 무서웠어. 하윤은 생각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그를 직접 만나고 나니 그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 그는 그냥 사람이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넌 정말 용감해, 하윤아. 난 네가 자랑스러워.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호야. 넌 정말 좋은 동생이야.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민호가 말했다. 하윤아, 넌 여기서 행복해? 하윤은 놀랐다. 그녀는 그런 질문을 예상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물론이지, 민호야. 난 너와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왜 그런 질문을 해?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철이 말한 것처럼 넌 두 세계 사이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난 네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지 궁금했어. 하윤은 민호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야, 들어봐. 난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 모든 것이 너무 다르고 새로웠어. 하지만 이제 난 여기가 내 집이라고 느껴. 그리고 그것은 너와 아버지 덕분이야.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야.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넌 정말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너희는 내 가족이야. 그리고 난 너희를 정말 사랑해. 민호는 하윤을 꽉 안았다. 나도 널 사랑해, 하윤 누나. 하윤은 민호의 포옹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세계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태석과 민호와 함께하는 세계였다. 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유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놀라운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1년이 지났다. 하윤의 삶은 완전히 안정되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태석과 민호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날은 하윤의 19번째 생일이었다. 태석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하윤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민호는 비밀리에 선물을 준비했다곤. 하윤아, 준비됐니? 민호가 하윤의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하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석이 선물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는 부드럽게 어깨에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 거리에서 살던 그 소녀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응, 들어와. 하윤이 대답했다.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하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누나 정말 예뻐. 하윤은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호야. 이거. 민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내 선물이야. 지금 열어봐. 하윤은 감동하며 상자를 받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름다운 은색 팔찌가 있었다. 팔찌에는 2개의 작은 참이 달려 있었다. 하나는 별 모양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트 모양이었다. 이건 하윤이 감동해서 말했다. 별은 너를 위한 거야. 민호가 설명했다. 네온 항상 어둠 속에서도 빛나니까. 그리고 하트는 우리 가족을 의미해. 우리는 항상 서로를 사랑하니까.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호를 꽉 안았다. 정말 고마워, 민호야. 이건 내가 받은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야. 민호는 행복하게 웃었다. 누나가 좋아해서 다행이야. 자, 이제 내려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그들은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태석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하윤아, 생일 축하해. 태석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넌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하윤은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태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것도 너를 위한 선물이야. 하윤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있었다. 그것은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은색 펜던트였다. 이건 네 어머니의 것이었어. 태석이 설명했다. 내가 그녀에게 처음 선물했던 거야. 이제 네가 가졌으면 해. 하윤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태석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저에게 주셔도 괜찮으세요? 태석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넌 이제 내 딸이야, 하윤아. 그리고 이 목걸이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게 속해 있어. 하윤은 눈물을 참으며 태석을 안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게 이런 사랑을 주셔서. 태석은 부드럽게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하윤아. 넌 우리 가족에게 빛과 기쁨을 가져왔어. 그들은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것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하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소라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하윤의 학교 친구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다. 생일 축하해, 모두가 외쳤다. 하윤은 감동해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런 깜짝 파티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태석과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건 모두 민호의 아이디어였어. 태석이 설명했다. 그가 모든 것을 계획했지. 민호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누나의 생일은 특별해야 하니까. 하윤은 모든 친구들에게 인사했다. 소라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생일 축하해, 하윤아. 소라가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나와 엄마가 함께 골랐어. 하윤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름다운 스케치북과 고급 미술 용품이 있었다. 하윤은 최근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고 그녀는 그것에 재능이 있었다. 와, 이건 정말 완벽해. 하윤이 기뻐했다. 정말 고마워, 소라야. 소라의 어머니가 하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많이 회복되어 보였다. 치료가 효과가 있었고 그녀의 건강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하윤아, 네가 솔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소라의 어머니가 말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소라가 저에게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당신이 건강해져서 정말 기뻐요, 아주머니. 저녁 식사는 즐겁게 진행되었다.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했다. 그녀는 한때 혼자였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다. 식사 후 태석이 일어서서 건배를 제안했다. 오늘 우리는 하윤의 19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윤은 1년 전에 우리 가족에 들어왔지만 마치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용기, 친절함 그리고 지혜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하윤아, 생일 축하해. 우리는 너를 사랑해. 모두가 잔을 들어 생일 축하해라고 외쳤다. 하윤은 감동의 눈물을 참았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태석은 하윤을 옆으로 불렀다.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도 너를 위한 거야. 그가 말했다. 하윤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공식 문서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읽었고 놀라서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그녀가 말했다. 그래, 입양 서류야. 태석이 설명했다. 난 네가 법적으로 내 딸이 되기를 원해, 하윤아. 물론 네가 원한다면. 하윤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미 태석의 후견인으로서 그의 가족의 일원이었지만 이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이것은 영구적이고 공식적인 것이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윤이 결국 말했다. 이건 너무 큰 결정이에요. 태석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서두를 필요 없어. 생각할 시간을 가져. 하윤은 고마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석의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다. 파티가 끝난 후 하윤은 한강 산책로를 따라 혼자 걸었다. 태석과 민호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집으로 먼저 돌아갔다. 하윤은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모든 일을 떠올렸다. 어떻게 그녀가 거리에서 민호를 만났는지, 어떻게 그가 그녀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태석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는지, 그것은 마치 꿈 같았다. 하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의 부모님, 거리에서의 삶,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 그것은 그녀를 형성한 경험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것에서 배웠고 강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다. 태석과 민호는 그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주었다. 그들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녀가 공식적으로 그들의 가족이 되기를 원했다. 정하윤, 그녀는 자신의 새 이름을 소리내어 말했다. 그것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이었다. 하윤은 결심했다. 그녀는 태석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녀는 정식으로 전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태석과 민호는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결정했어요. 하윤이 말했다. 저는 당신의 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태석의 얼굴에 기쁨의 표정이 번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을 꽉 안았다. 하윤아, 정말 기뻐. 넌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내 딸이었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 거야. 민호는 기쁨으로 뛰어올랐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영원히. 하윤은 웃으며 민호를 안았다. 그래, 민호야,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야. 그날 밤 하윤은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갑고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따뜻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하윤은 태석이 준 목걸이를 만졌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이제 정하윤이었다. 그녀는 정태석의 딸이자 정민호의 누나였다. 그녀는 가족이 있었다. 하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생각했다. 그것은 마치 동화와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다. 그녀의 현실. 감사합니다. 하윤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민호, 태석, 소라, 그리고 그녀의 길에서 만난 모든 친절한 사람들.
하유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그녀의 꿈은 더 이상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꿈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이 있었다. 진정한 가족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서하윤과 정민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비슷하게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모은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앞으로의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